9. 공궁에 처한 레니를 돕기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소란을 피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헤르베크 시르텐슈타인은 증가하는 호이즈의 압력에 대항해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레니를 도우며 가능하면 정치적인 대책까지 고려하자는 의무를 외쳤다. 시르텐슈타인의 전화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다. 그 예민한 몫인 음성은 예전의 대화 때에는 베니어 판이 울리듯 연약했다. 그러나 이번은 금속성처럼 강하게 울렸다. 그는 이 놀라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주소를 부탁해서 얻었고 저녁 회의를 위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래서 저자에게는 객관성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또 감정적인 견해를 피하고 정보를 모은다는 의무를 위해서 반대편의 본부로 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불행한 이야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는 호이즈가 사람들은 어떤 계획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단히 긴급한 일을 그냥 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 장소를 선택하는 일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의 대상이 된 곳은 이미 설명한 바 있는 화려한 호텔과 양로원과 요양원의 혼합형인 호이즈 노인의 아파트와 입찰 사무실 주인인 베르너의 사무실이나 사저와 건축회사 매니저 쿠르트 호이즈의 사무실이나 사저다. 그 밖에 회의장으로 물망에 오른 것은 호이즈 주식회사 KG의 회의실이다.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투자를 합의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저자는 호이즈 주식회사 KG의 회의실을 제안했다. 회의실은 라인 강가의 높은 건물 13층에 있었다.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저자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사무실은 환상적인 경관과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저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 저자의 소시민적인 정서는 언제나 품이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인지한다. 저자는 극도의 소시민 출신이므로 그곳이 편안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자는 특별한 아파트의 로비로 들어섰다.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식 주택은 매우 인기가 있었다. 딱히 유니폼도 하인복장도 아닌, 그러면서도 어딘지 유니폼과 하인복장을 입은 인상을 주는 수인은 저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철저히 조사를 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호가명의 사람이 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쿠르트 호이즈입니다. 그는 아첨이라든지 경멸 또한 멸시와 같은 기색은 조금도 없이 그저 중간 정도의 친절로 진실함이 전혀 없지도 않으며 오히려 다정함에 가까운 태도로 저자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대리석, 철문, 철장문, 모리스 회사 제품의 가죽 소파가 있었다. 라인 강가의 두세 마을이 보였다. 지리적인 위치는 장엄한 강이 가장 더러운 지역으로 들어서는 곳이었다. 독일 전체의 오염수가 죄 없는 네덜란드의 도시 아르넴과 네이메헌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서 상류로 약 7-80km 떨어진 곳이다. 가구까지도 놀랍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방은 원형이었다. 방에는 탁자 두세 개와 모리스 회사의 가죽 소파가 있었다. 저자는 가장 좋은 자리를 지정받았다. 쿠르트 호이즈는 저자에게 이상주의자냐고 물었다. 저자는 격렬하게 부인했다. 유물론자인지 현실주의자인지 물었다. 저자는 이번에도 강렬하게 부인했다. 뜻밖에도 저자는 호이즈 노인과 쿠르트와 베르너가 차례로 행하는 신문에 굴복했다. 그들은 저자가 학자인지 가톨릭 교도인지 신교도인지 라인란트인지 사회주의자인지 마르크스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물었다. 또 섹스 물결과 피임용 도구, 교황, 바르첼의 자유시장 경제, 이 바르첼은 기독교 민주당의 기민당 정치가입니다. 바르첼의 자유시장 경제, 계획경제 등을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공굴리기 게임을 할 때 계속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마다 쳐다보았다. 이 모든 질문에 확실히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드디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문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비서가 저자에게 차를 따라주고 치즈 과자를 가까이 밀어놓고 담배 갑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지금껏 흠 하나 없이 두껍게 있던 벽의 한 곳이 열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 개로 분류된 서류 철을 꺼내어 쿠르트 호이즈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문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 옆에 메모장과 종이와 담배 파이프를 놓았다. 마침내 호이즈 노인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이것으로 하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우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그 관계, 즉 75년 동안
그루이텐가와 나를 밀접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즉 나는 당신에게 알려진 대로 후베르트 그루이텐이 15살 때 거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관계를 끊습니다. 내 손자들과도 관계를 끊고 모든 시를 끊어버립니다. 테이블 볼을 잘라버립니다. 레니의 여러 가지 정치, 도덕, 경제적인 면에서 실수와 바보 같은 짓을 설명했다. 이미 소개한 거의 모든 인물들의 이력을 설명했다. 약 1시간 반에 걸친 보고는 저자를 꽤 피곤하게 했다. 이쪽으로 와서 창밖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T자형 지팡이를 가지고 단추가 느슨하게 달린 채 잠긴 상의를 잡았다. 물론 저자는 느슨하게 달려있는 단추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저자를 거칠게 끌어당긴 것은 아니다. 반드시 말해두어야 할 일은 그의 손자들이 머리를 흔들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저자도 잠깐 창너머로 12층 건물 주위에 있는 8층, 7층, 6층 건물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이 구역이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저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자는 지리학적인 변화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 구역은 호이즈 골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건 70년 동안이나 써먹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그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젊은 친구가 은총을 받고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신경을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우리 조상들에게도 알려졌던 땅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격언에 맞게 말이요. 그러나 꽤 늙은 신사는 이 대목에서 허약한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 스스로 이미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자세였음에도 저자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의 지팡이 갈고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는 그걸 이젠 그의 편에서 공격적인 것으로 느꼈다. 호이즈 노인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젠 정말 단추를 확 잡아챘다. 이미 달아서 느슨해 있던 트위드의 상당 부분이 함께 찢겨 나갔다. 그리고 그는 위협하듯 저자의 머리 위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저자는 어느 때고 왼쪽 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기선 긴급 방어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몸을 굽혀 지팡이를 피했다.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품위 있게 끝까지 참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이에 구르트와 베르느가 호이즈 노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 일에 뛰어들었고 보이지 않는 버튼을 눌러서 불러들인 것이 분명한 중간 정도 크기의 가슴을 가진 금발의 기계 같은 여자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표현할 수도 모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뚝뚝하게 그 노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면서 그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해냈다. 두 손자들은 합창을 하듯 그렇지 트루데 당신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다목적 아가씨야 라고 칭송했다. 노인은 홀을 떠나기 전에 후베르트 너희 웃음은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짜로 웃는 자야 라고 등 뒤에 외쳤다. 물론 우리는 신품 가격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지만요 와 같은 말들이 나왔다. 위로금, 충격보상금과 같은 말도 나왔다. 보험회사의 이름을 대고 보험증권의 번호까지 들었으며 마침내는 그 수상쩍은 트루데가 인용되었다. 그녀는 저자에게 명함을 요구했다. 저자가 명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명백히 역겨워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속기 메모 수첩에 저자의 주소를 적었다. 마치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을 만져야 할 때 같은 표정이었다. 처음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불쾌한 막간극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즉 분명히 레니의 서류가 있을 세 개의 서류치를 보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레니 아주머니의 단정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레니 아주머니의 비현실적인 태도에 대해서, 레니 아주머니의 교육적 오류에 대해서, 레니 아주머니의 사교에 대해서 서술된 모두를 요약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냉정한 사람들이라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진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A인이니 터키인이니 이탈리아인이니 그리스인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그 65% 정도가 비수익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매 매상고만 잘 투자해도 연 4만 내지 5만 마르크의 수익을 어쩌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공평을 기하기 위해 최하의 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가져온 게 뭐지요? 수리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그리고 레니 아주머니가 살고 있고 보다 유리하게 채들 수 있는 사람을 놀락에서 쫓아버리는 그 1층의 비사회적 증거 상태가 가져온 손해를 감안하면 그 건물이 가져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15마르크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13마르크나 14마르크지요. 베르너 호이즈가 한 말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쿠르트 호이즈의 얘기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 레니 아주머니가 시세에 맞는 방세를 받겠다고 설명한다면 집 전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주지 않고 침대별, 방별로 세를 놓고 레니 아주머니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그녀에게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며 매달 현금 보상까지 해줄 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건 정말 미친 짓이고 사회주의 경제 이론의 인식에조차 위배되는 것인데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방세로 그녀 자신이 지불하는 꼭 그만큼만 받고 있다. 단지 그녀를 위해서 평방미터당 방세를 그래도 2마르크 50페니를 고수했지.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인 가족은 50평방미터에 125마르크와 욕실과 부엌 이용료로 13마르크를 추가로 지불한다. 세 사람의 터키인들은 35평방미터에 87.5마르크를, 두 헨첼은 다시 50평방미터에 125마르크와 각 13마르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녀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부엌과 욕실을 위해 자기 앞으로 2배를 계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잠정적으로 무료로 숙박하고 있는 래프를 위해 방을 비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가구 딸린 주거에 대해서도 가구 없는 방의 방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건 정말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실험처럼 무해한 것이 아니라 시장 파괴다. 그 주택에서는 욕실과 부엌 이용료를 포함해서 방마다 300 내지 400마르크를 좋게 받더라도 결코 부당한 일은 아닐 것이다. 쿠르트 호이즈에게조차 하지만 사실을 말하기 위해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에 얘기가 미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10개의 침대 중 실제로 9개만이 레니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는 아직도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것은 매우 감정이 상해 있는 하인리 파이프에게, 세 번째 것은 그의 부모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 침대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는가를 생각하면 머리털이 곤두설 겁니다. 그러니까 레니는 명백히 경제적 법칙과 이용권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프가는 그동안 레니와 직접 담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들의 침대 소유권을 호이즈 주식회사가 관리하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자신이 권리뿐 아니라 법적 대리로 위임받은 권리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그로서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추가된 차원에 이르러 있다. 하인리 파이프에게 속하는 침대는 그가 어디서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전쟁 중에 레니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선물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 번 선물 받은 것은 선물 받은 것이고 선물이란 입법자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결정적인 소유권 양도다. 그리고 모든 임차인 및 재임차인이 쓰레기 운반이나 거리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자는 이 일을 제기했다. 즉, 두 헨첼은 쓰레기 운반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헨첼 씨는 중간 정도의 지위를 가진 시 직원이고 헨첼 부인은 미용사라는 명예로운 직업에 전심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여자 아나 마리아 핀투는 한 명성 있는 백화점의 셀프 서비스 식당의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또 저자 자신이 이미 그녀에게서 고기 경단과 치즈 과자와 커피를 가져다 먹고 그것에 대해 계산을 했는데 정확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쿠르트 호이즈는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그 정정을 인정했으나 덧붙여 말하기를 또 한 가지 점에 있어서 레니 아주머니는 경제성에 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하고 아직도 17년쯤은 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판단력이 흐린 아들의 바보 같은 역량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포르투갈인의 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독일어를 가르쳐주며 엉터리 그림을 그릴 때 그녀를 돕게 한다. 그녀는 이미 자기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듯 그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이건 서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 자주 학교 수업을 빠지게 한다. 수많은 과오가 밝혀져 있다. 그리고 법과 충돌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심쩍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쓰레기 운반이나 거리 청소는 가장 천한 일로 간주되어 그 건물의 사회적 매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방세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차분한 어조로 합리적으로 논증되어 설득력이 있었다. 상의로 인한 불쾌를 오래전에 잊었지만 저자의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아 동요했다.
저자는 무의식 중에 좋아하는 옷을 만지면서 양복 안감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외에도 이탈리아 소년에 의해 찢긴 서체 부분이 더 많이 찢어졌음을 감지했다. 어쨌든 좋은 차가 있었고 치즈 과자와 담배가 있었으며 둥근 창문을 통해 멋진 전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베르너 호이즈가 그의 동생의 자세한 설명에 계속해서 리듬감 있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그의 정확하게 마침표와 코머와 하이픈과 세미콜론을 끊어가며 머리를 끄덕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작용했던 재즈 효과와 정신 쾌락적 효과의 혼합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외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건 어머니의 중대한 오류인데 전사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바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버지가 전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천박한 방식으로 하찮은 일로 취급했다.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영리했는데도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거절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착하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나 부분적으로라도 어쨌든 직업상 실패한 사람으로 그려졌다. 그의 아버지 빌헬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도 의심할 점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 관계에서 언제나 적용된 바보 같다는 말 때문에 아버지의 이미지는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더 나빴던 사실은 그녀가 애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루이텐이었다. 그 관계의 부당성이 그들에게 조롱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을지라도 그런대로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엔 소련 사람까지도 침대로 끌어들였고 때때로 그 혐오스러운 마르그레트가 차버린 한 미군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셋째로 그녀의 반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열정은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닌데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에게서는 바로 그 두 열정이 살인적이게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로 보내서 그들은 멀고 고통스러운 등교길을 감수해야 했다. 그루이텐 할아버지가 불의의 죽음을 당한 뒤로 그녀는 점점 더 잔소리가 많아졌고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균형감을 잃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은 바로 레니 아주머니에게서 균형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했고 상냥했고 관대했으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동화를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죽은 남편, 비록 소련군이었을지라도 남편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레니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운명론적 해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수년간을, 정말 글자 그대로 수년간을 그녀는 그들과 래프와 함께 장미가시로 마구 찔린 손을 하고 저녁이면 라인 강가에 앉아 있었다. 래프는 바로 영체를 받았고 쿠르트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7살이 되었어야 비로소 수녀들에게서 영체를 받았다. 오토 할아버지가 고맙게도 그들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빼내오는 데 성공했을 때였다. 고맙다고 한 이유는 레니 아주머니가 조그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말은 너무 적었다. 비록 우리 어머니의 경우 남자관계가 불투명했고 그 혐오스러운 마르그레트나 창녀나 마찬가지였음에 비해 레니 아주머니는 결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독이 되었다. 베르너 호이즈는 마르야 판토른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보가코프에 대해서도 비록 그 사람도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이라고 하면서도 좋은 말을 했다. 그러나 결국엔 올바른 길로 기독교적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업적을 내고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받았으며 그는 법학을, 쿠르트는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할아버지는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재산 확장 정책을 수행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즉시 자신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가 다만 부차적인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권 취급 사무소는 대단치 않게 보일는지 모른다. 실제로 그것은 그의 취미이며 그의 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적으로 토대를 만든 기획일 뿐이다. 결국에 가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레니 아주머니가 그의 어머니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어떤 재앙도 일으킬 수 없는 단순히 좌절한 사이비 사회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에 반해 레니 아주머니는 말의 가장 진정한 의미 그대로 반동적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완고하게
불명료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거절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모든 형태의 이득에 대한 생각을 사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단히 거부를 해버린다. 그녀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은 파괴와 자기 파괴다. 그것은 그루이텐적인 요소에 틀림없으며 그녀의 오빠에게도 또 그녀의 아버지에겐 훨씬 더 강하게 내재하고 있었다. 얘기를 마치면서 베르너 호이즈는 자신은 결코 비인간적이 아니고 열려 있으며 그의 교육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극도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자유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임제와 섹스 물결의 공공연한 신봉자이면서도 자신을 기독교도로 여긴다. 또 환기의 광신자라 할 수 있는데 레니 아주머니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녀는 바람을 씌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인간은 그가 아니라 그녀다. 왜냐하면 건전한 이익 추구와 소유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학에 의해 증명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점점 더 긍정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그가 레니에 대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그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한 인간의 불행이 그녀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대자인 레프 소리보비치 그루이텐이다. 그의 형제가 법적으로도 물론 의심스러운 몇몇 어리석은 짓 때문에 레프를 고소해서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을 남들은 정오에서 나온 짓이라고 해석들을 했지만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다. 그를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결국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라고 하는 그의 자만심과 교만을 그에게서 쫓아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레프의 아버지를 아직도 완전히 기억하고 있다. 착하고 섬세하며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들이 몇 번의 우회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쓰레기 운반인이 되어버린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것임을 그는 확신한다. 쓰레기 운반도 매우 중요하며 1급의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레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보다 높은 일을 할 소질을 타고났다. 여기까지 거의 3시간, 4시부터 7시까지 무려 3시간이나 흘렀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것이 얘기되었다. 그렇다. 이제 다시 베르너 호이즈의 얘기 차례다. 표면적인 관찰자가 생각하듯 물론 저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레니 아주머니에게 최상의 위치가 있는 집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무료로. 곧 석방될 레프에게는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주고 연이어 대학에서의 공부도 가능하게 해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절되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사회를 편안해하며 최소의 적응조차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떤 안락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구식구호과 난로와 습관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여기서 반동적인 쪽인지 명백하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이중적 특성, 즉 기독교적 교육을 받은 기독교도로서 또 법치국가적 원칙에 익숙해 있는 관대한 국민경제학자이자 법률가로서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일을 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엔 우리 어머니가 실증이 나도록 불러준 우리가 나란히 나아갈 때 같은 낭만주의적 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에서도 우리가 열고 싶을 때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레니 아주머니에게 호이즈가의 신축 건물에서 211평방미터나 쓰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거의 2,000마르크의 임대료 결손에 상응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언제나 열어젖힐 수 있는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난방장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거운 문제에 비하면 상의로 인해서 일어난 불쾌는 비교적 사소한 것임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 결국에 가선 그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저자와 두 정보 제공자 사이에 대단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화해적이랄 것까지는 없으나 그래도 저자가 꾸밈없고 이해심 깊은 말이나마 한마디 하려던 것을 저지했던 사람은 쿠르트 호이즈였다. 저자가 외투와 모자를 손에 들고 짧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출구를 향해 다가갔을 때 위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간청을 하듯 출구로의 길을 막아서면서 일종의 결론적인 말을 한 사람이 그였다. 쿠르트 호이즈는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급하겠지만 그에게 이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저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몸짓에는 아첨도 그만도 없었고 다만 아무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될 친밀감이 있을 뿐이었다.
자, 그는 나직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레니 아주머니에 관한 한 잔인한 사회사적 자동작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대의 뒤진 구조들을 파괴해버리며 우리 역시 변하지는 못하는 가차없는 역사적 과정 말입니다. 우리가 이 퇴거명령의 기한을 의식도 반성도 없이 전혀 비양심적으로 지나가게 해버렸다면야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비양심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양심을 분석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인접한 대지 소유자와 부동산 그룹으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압력을 뿌리쳐버리거나 기한을 연기할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심한 정서적 변화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는 다시 한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수년간, 아니 거의 수십 년간 해왔듯이 레니 아주머니의 임차료 계좌를 우리 주머니에서 청산해주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순조롭게 화해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덕도 많이 입고 있으며 그녀의 변덕을 불쾌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스러운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약속을 드리며 이 약속의 내용을 전해주시기를 정권으로 위임합니다. 즉 내일 퇴거 명령의 기한이 지나서 집을 비우게 되면 우리는 곧장 계좌를 청산할 것이고 모든 집행을 중지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건물 단지 중의 하나에 매우 예쁜 집 한 채가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사람의 재임차인을 숙박시킬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그녀의 아들과 또 필요하다면 그녀의 애인을 위한 방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녀와 애인을 떼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육 대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잔인한 집행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애정 깊은 훈련입니다. 사적 집행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고통 없이 일어날 것이고 점심때쯤이면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흥분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감스럽게도 그녀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그녀는 저녁에는 벌써 그녀를 위해 준비된 집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그리도 좋아하는 흥가구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되찾거나 재구매할 모든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이 행위는 훨씬 더 교육적인, 사랑에 찬 교육적인 배경뿐 아니라 원칙적인 배경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주택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들과 같은 그룹의 사회학적 견해를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께 폭로할 수 있습니다. 즉, 업적의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 투쟁을 선언하는 저 단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곳은 바로 비교적 값이 싸면서도 어느 정도의 안락등을 제공해주는 이 커다란 구건물의 주택들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임금은 그중 일부가 방치로 인해 없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언제나와 같이 국내에 남아있을 때만이 국민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터키인들은 공동으로 대략 2,000마르크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중에서 다만 부엌 및 욕실 사용료를 포함해서 대략 100마르크 정도의 방세만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직업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수입의 20 내지 40%나 되는데 그건 겨우 5%입니다. 두 hensel은 총 수입이 거의 2,300마르크인데 약 130마르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구까지 딸려서요. 포르투갈 사람들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경쟁 상황이라는 것이 간단히 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퍼지기만 하면 정말 유행병처럼 업적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인 우리 사회의 근본 원칙의 하나를 약화하고 파괴하고 분해해버릴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기회균등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역행과 함께 이것이 중요하건대 도덕적인 역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레니 아주머니의 집에서 지배적인 이러한 상태들은 공동적이라는 말을 피한다면 공산주의적인 환상을 촉진해주며 이러한 환상들은 환상으로서는 아니지만 목가적인 것으로는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난혼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난혼주의를 촉진하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수치와 도덕을 파괴해버리고 개개인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께 아직도 몇 가지, 아마 6가지 관점을 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건 결코 레니 아주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어떤 정오심도 복수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동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랑스러운 무정부주의에 대한 일종의 향수입니다. 그래요. 고백하자면 약간의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런 종류의 집들이 그리고 이 인식은 우리 조합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감정 없이 얘기하는 바이지만 유토피아적 목가와 낙원주의를 촉진하는 공동체주의의 발생지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인내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택 문제로 인해 곤란해지면 언제든 그리고 그것에는 아무런 조건도 결부되어 있지 않고 단지 호감 어린 관용에 근거할 뿐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10. 시르텐슈타인의 집에서는 1917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몰리 연구소, 10월 혁명이 계획된 곳입니다. 스몰리 연구소 부속실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여러 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펠트온의 로테 호이즈, 숄트도르프 박사는 소위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재정위원회가 여전히 명백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사회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합의했다. 즉, 아침 7시 반에 잔인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무실들을 같은 시간에야 비로소 열도록 한다는 결론과 밤중에 중단 조치를 가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명입니다. 시르텐슈타인은 여러 변호사 심지어 검사들과 이 사건에 대해 전화로 대화를 했지만 허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강제 철거를 9시 반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펠츠는 당분간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의 인간적 관계를 사회대책위원회를 위해 이용했다. 그는 몇몇 운송업자와 집행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에야 비로소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법률가 등이 우글거리는 남성 합창단의 회원이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가 유프라고 부른 사람에게 자동차 고장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며 이에 자신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운송업자임에 틀림없는 유프는 그 제의에 응하는 것 같지 않았다. 펠츠는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은 말로 주석을 달았다. 그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더군. 나의 순수한 인간적 동기를 믿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일단 자동차 고장이란 말이 나오자 보가코프는 거의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착상을 떠올렸다. 레프 보리소비치는 어느 쓰레기차의 운전사가 아니었던가. 터키인 카야 툰치와 포르투갈인 핀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차의 운전사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쓰레기차 운전사들 사이에는 그들의 투옥된 동료와 그의 어머니와 연대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툰치와 마찬가지로 농부처럼 보이는 핀투, 재정위원회에서도 사회대책위원회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으므로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 핀투, 차 공급을 맡고 있던 툰치, 이제는 이 둘이 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부르주아적인 어투로 연대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셋을 포함해 10명이 합법적으로 퇴거당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보가코프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가 초등학교 때 민스크에서 포로 수송이 반동적인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포로 수송이 있기 30분 전에 거짓으로 화재 경보를 울렸었다. 물론 소방차들은 믿을 만한 동료들이 운전하도록 배려를 해두었었다. 그렇게 해서 포로들이 감금되어 있는 학교 앞에서 인도까지도 차단되도록 가상충돌을 일으키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로들, 순전히 탈영과 무장폭동으로 고소된 최고로 위험한 사병들과 장교들, 그 포로들을 뒷문으로 석방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얘기했다. 핀투, 툰치, 시르텐슈타인과 급히 달려온 숄스도르프까지도 여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보가코프는 분명하게 얘기했다. 쓰레기 차들은 상당히 무거운 것들입니다. 어쨌든 시가지를 다니기에 알맞은 차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정체를 일으키죠. 그러니 쓰레기차 2대 아니 3대면 더욱 좋죠. 그곳 교차로에서 충돌한다면 그 구역은 최소한 5시간은 차가 다닐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유프라는 사람은 그의 화물차를 끌고 집의 500m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겁니다. 일방 통행로를 2번 거쳐야만 그 집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의 입장권의 개차를 받을 경우, 즉 급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로를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경우, 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길모퉁이에도 2대의 쓰레기차가 충돌하도록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르텐슈타인은 특히 외국 운전사가 그런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중대할 것이니 독일인 운전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라자르가 차비를 갖고 길을 떠났다. 한편 보가초프는 숄스도로프로부터 연필과 종이를 받고 약도를 그렸다. 그는 헨첼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방 통행로를 기록해 넣었다. 2대의 쓰레기차의 충돌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잡을 일으켜 유프의 자동차가 그 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꼼짝 못하고 희망 없이 서 있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헨첼은 교통량의 통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도로 건설과의 직원으로서 쓰레기차의 규모와 적재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가코프와 함께 전략에 대한 스케치를 작성하면서 단 한 대의 쓰레기차가 여기 있는 이 가로등이나 이 나무와 충돌하면 거의 충분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2번째 쓰레기차가 충돌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자 시르겐슈타인은 보가코프를 끼어안았다. 보가코프는 시르겐슈타인에게 자기의 최고의, 아마도 최후의 소원, 즉 다시 한번 릴리 마를렌을 듣고 싶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르텐슈타인을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질문은 악의가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인의 순박성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시르텐슈타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피아노로 걸어가서 릴리 마를렌을 연주함으로써 신사임을 입증해 보였다. 그 사이에 재정위원회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하고 휠트온의 부인이 얘기했다. 아무것도 속이지 맙시다. 호이저 가족들은 모든 것을 긁어 모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채무까지 사들였어요. 가슴이 급수 공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합쳐 놀라지 마십시오. 6,078마르크 30페니입니다. 그 외에 래프가 체포됨에 따라 수입 결손으로 인해 정확히 밝혀진 적자가 있다. 레니는 가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잃어버리는 기부금이 아니라 단지 대부가 필요하다. 그녀는 수표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표를 한 장 쓰고 말했다. 우선 1200마르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이상 할 수 없어요. 나는 이탈리아의 큰 나무를 너무 많이 사놓았거든요. 펠처, 당신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펠처는 그의 수표책을 꺼내기 전에 도덕적인 말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집을 팔았더라면 이 모든 언짢은 일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나는 1500마르크를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로테를 쳐다보며 나는 돈이 필요할 때 더 이상 불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테는 펠처의 비유적인 얘기에 개의치 않고 파산 선고를 했고 시르텐슈타인은 아무리 선의를 가져도 자기는 100마르크 이상 조달할 수 없다고 조심성 있게 다짐했다. 헨첼과 숄스도로프는 각기 300, 500마르크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헨첼은 임대료를 인상해 지불함으로써 부채 잔액을 청산하는데 이바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숄스도로프는 얼굴을 붉히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는 부채의 잔액을 떠맡을 의무감을 느낀다. 그는 파이프 부인의 재정적인 파탄에 대해서 다소 때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는 자기의 눈물을 끊임없이 억제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문학에 관한 재반 자료, 특히 자서전을 수입하고 있다. 그는 자기에게는 대단히 비싼 톨스토이의 편지 몇 편도 샀다. 그러나 그는 내일 일찍 당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일의 진척을 촉구할 생각이다. 그의 인간관계를 통해 연기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내일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자기 월급을 담보로 돈을 구워 모두 현금으로 당국에 들고 가면 철거를 연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를 정오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 우선 반액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리로서 대단히 정확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여러 차례의 대담에서 레니의 부친에게 사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레니의 부친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야 그 정치적인 차원을 깨달은 그가 문헌학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숄스도로프는 쇼펜하우어를 닮은 완전한 학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최소한 2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쓰레기차 작전을 승인하지 않지만 정당방위로 받아들이고 제가 관리로서 한 선서에 대해서 갈등은 느끼지만 입을 다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이지만 저도 친구들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 취향에 맞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희 재능에 어긋나지는 않은 업무를 거의 30년간 허물없이 해오는 동안에 높은 직위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빨리 철거 중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펠츠는 다음날 오전 10시 반경에 벌써 숄스도르프를 통해서 철거 연기가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어떤 지방신문에 실린 외국인이 틀림없는가? 라는 타이틀 밑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사보타주였을까? 우연이었을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쓰레기 해프닝의 반복이었을까? 어제 아침 7시 직전에 서쪽으로 3km 떨어진 버루크너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포르투갈인이 운전하는 쓰레기차와 동쪽으로 5km 떨어진 크레크만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터킨이 운전하는 쓰레기차가 올덴부르크와 비츠라트가의 모퉁이에서 충돌한 것은 무슨 일이었을까? 독일인이 운전하는 세 번째 쓰레기차가 일방통행 표지판을 무시하고 마찬가지로 비츠라트가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은 어찌된 일이었을까? 이 시에서 명성이 있는 경제계는 이 시에 공헌하기 위해 편집부에 뉴스를 제공해 주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계획적인 행동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터키인 운전수와 포르투갈인 운전사가 어제 사회 분과와 풍속 단속 경찰이 합의 아래 철거키로 되어 있는 비체라트가의 평판이 나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의 후원자들, 소문에 의하면 이 여성은 후원단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여성의 후원자들이 엄청난 액수를 빌려줌으로써 그 집의 철거를 방해했다. 그 집의 철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 혼잡에 의한 사보타주로 인해 방해되었다. 그들 나라의 대사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고 표현된 이 두 외국인 운전수들을 아마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자주 외국인들이 뚜쟁이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신념처럼 이런 질문을 반복한다. 언제나 틀림없이 외국인이란 말인가? 명백히 스캔들을 일으킨 이 사건은 계속 조사될 것이다. 실존주의자라는 빤한 구실로 위에 언급한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안심하고 그에게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이 행동의 주동자로 추측되고 있다. 잠정적인 평가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6,000마르크에 달한다. 몇 시간 동안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수행되지 못한 업무는 거의 측정할 수 없었다.